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깜깜이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원래 우리에게 소파라는 게 있죠.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신이 한국은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이 운영을 담당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미국이 특별히 91년부터 SMA라고 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특별 협정입니다. 저 SMAS는 스페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항목이 저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그다음 연합방위 증강 사업비, 군수 지원비인데 우리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 연간 1조 5천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100억 불, 지금 환율로 13조 7천억입니다. 저기에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천억 원 정도가 매년 못 쓰고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13조 7천억은 사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파와 현재의 법상에서 우리가 설사 우리가 지불하기로 작정하라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건 좀 기술적인 사안으로서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분명히 전 세계에서 이 SMA를 주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네. 몇 개국입니까? 여기 장관님.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딱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입니다. 예. 여기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고요. 특히 일본은 매년 우리가 예산하듯이 먼저 예산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으면 불용 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총액만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시죠? 지금도 굉장히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4만 5천 명이라는 잘못된 주한미군 숫자를 얘기하면서 지금 10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이런 틀린 팩트에 대해서 외교부가 장관이 되시면 바로 서한이라도 보내서 이 부분을 좀 교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적절한 기회와 통로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을 이 인천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의 영향력을 키워줄 걱정도 되지만 또 반면에 보면 실제로 지금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가 발전인지 모르겠지만 최종 후보,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 대사의 최종 후보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 지금 서울시에 초청 왔다가 무산됐고요. 저는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데 어제 서울대 갔다가 또 무산돼서 밖에서 지금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차이나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그리고 부정선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사법대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다음 보십시오. 이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애니 첸, 그다음에 전 공화당 의원 미셸 스틸, 그다음에 현재 하원의신 영킴, 그리고 고든 첸. 제가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과 한국 선거 헌법을 부정하면 오늘 재연절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을 하면 그때 가서 아그레방을 주지 않는 외교적 결투의 시기가 되기 전에 요로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한국에서 보내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선거를 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한미국 대사로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이미 이 일이 커지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우리 의사를 전하는 건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에 비추어서 이런 분들의
언급이나 활동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 사람들의 발언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백악관이 축하 성명을 제대로 내지 않다가 논평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논평 중에 처음에는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 다시 말해서 공정한 선거에서 이긴 것을 축하한다고 해놓고 후반부에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영향을 두려워한다. 개입을. 근데 이게 축하 메시지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게다가 마가가 지금 사조직처럼 전국 조직처럼 있는 건 아시죠? 마가 조직이. 거기에 로라 루머라든지 스티브 배너는 지금도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에서 탄생을 했고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디 기억 속에 또는 이것을 갖고 있다면 주한미국 대사를 저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대비책을 서두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적절한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국 전승절 참여 요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이제 한 달 반 남았죠. 9월 3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초청하고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그 참석 요청을 타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어떤 확정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의견 말씀드리면 저는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전승절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전승절이 뭐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인지 아십니까? 네, 예, 말씀해 보시죠. 네, 중국이 그 일본을 비롯한 외세를 이겨냈다는 그런 것을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6.25 전쟁에 참전해서 미군과 싸워서 이긴 것을 또 축하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대한민국 침략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 저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도 충분히 고려해서 참석 수위, 참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그때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전승절에 참여하게 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어느 나라를 먼저 방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 저 평생 외교 분야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한미 동맹 기조에 혼선으로 작용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실 뭐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전승절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북핵 억제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정치적 외교적 실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과거 사례의 교훈을 이렇게 되짚어 볼 때 이번에 이 80주년 전승절에 이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들을 잘 고려해서 그 건의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알박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2000년에 한중업 협정을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 그러니까 PMG라고 하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자원을 채취하거나 구조물 설치를 금지를 하고 단지 이제 공동 조업만 가능한 그게 이제 양국이 맺었던 협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중국이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구조물인 설란 1호, 설란 2호 설치하고 그리고 또 석유 시추선을 개조한 가로 100m, 세로 80m의 관리 시설 플랫폼까지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난 2월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가 현장 확인차 접근한 것조차 이렇게 차단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협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네, 협정의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예, 그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보면 중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도 처음에는 인공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공섬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공항 설치하고 해양 주권 주장하고 결국은 주변국과 충돌을 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든지 군사 시설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사실 외교부에서 저는 하셔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전략이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미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 강력히 항의하고 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 권익 수호가 절대적인 안보 가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계속 퇴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사한 위치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비례적 대응에 나서는 거죠. 그런 방법들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런 방안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